효율적으로 전진하라. 네, 효진도덕의 장윤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2단원이죠. 챕터 2 민족과 윤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혼돈스럽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38페이지 보면 삼권 분립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지는 게 맞고요.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죠. 그래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맞고요. 법원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제 사법기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올바르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법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선생님도 순간적으로 혼돈이 왔나요? 혼돈이 와서요. 여러분들에게 정정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제 윤리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라는 것을 배우면서 국가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고 필요한 이제 기관이다, 공동체다. 그러나 국가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남용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 국가 권력이 남용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여러 가지 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삼권 분립, 또 이제 그 주민 소환, 그렇죠? 지방자치대 단체장이 이게 잘하고 있는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주민이 참여하고 이제 감시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적 개인으로서의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들 기억나시나요?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생존권, 사회권이라고 하죠. 또 참정권, 이렇게 해가지고 청구권, 이렇게 5개 있는데 그 5개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으로서 국가의 한 그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도 참 중요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페이지 민족과 윤리 들어가도록 하죠. 자, 우리가 민족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좀 같은 국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미 있는 유대와 이익을 공유하면서 깊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결집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족 하게 되면 두 가지 입장을 볼 수 있는데 2번과 3번을 묶어주세요. 그 민족에 대한 두 가지 그 입장입니다. 첫 번째는요, 객관설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그 민족이라고 한다면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종족이 같거나 언어가 같거나 종교나 생활 습관이 같아야 우린 민족이다. 이렇게 한다는 게 바로 객관설이고요. 구성원들이 공통의 정신적 요소에 따라서 하나로 결집되어 있는 자발적인 공동체다 라는 게 어떤 주관설이죠. 그러니까 주관설은 좀 보이지 않는 어떤 친밀감, 그 다음에 뭐 유대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진정한 민족은 이 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언어적으로 요즘 외국인들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언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우리랑 동일한 한국어를 쓴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정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2번과 3번을 묶어주시고 이 두 개에 플러스 표시를 하시죠. 이 두 개가 모두 다 돼야 된다. 그럼 민족의 의의는 뭐냐? 민족은요, 첫 번째, 구성원 간에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구성원 각자가 서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체성이라고 하면 그 민족이 지닌 어떤 고유한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 그 운명이 좀 같아야 된다. 운명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민족이 망했는데 내 개인이 혼자 잘 살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운명 공동체적인 특징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2페이지 세계화의 민족 정체성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사실은요 세계화 이전에는 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민족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요즘 보면 교통도 발달했고요. 통신이 발달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차 민족의 개념이 넓어지면서 세계가 하나 되는 세계화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계화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민족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걸까? 라고 우리 좀 궁금해지기도 하죠. 요즘 다문화 가정이 정말 많아지고 이제 그
엄마와 아빠가 국가와 민족이 다른 학생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죠. 이제 지금 검정고시 공부하는 회원님들은 어떤지 지금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족 정체성과 세계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계화의 의미를 봅시다. 그럼 세계화의 정의는 뭡니까? 선생님, 세계화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볼게요. 인간의 삶의 공간이 국가를 넘어서 전 지구로 확대되는 과정이다. 요렇게 세계화를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삶의 공간이 국가에서 전 지구로 확대됐다. 그리고 토인비라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거리가 파괴됐다. 이게 바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찍은 이 영상이 미국에서도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넷만 된다면. 그렇죠? 업로드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상호작용과 의존이 굉장히 심화되고요. 문화 자체도 굉장히 다문화 시대가 도래가 되는 거죠. 땡땡 도전이라는 굉장히 국민 예능으로 불리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외국에 나갔는데도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길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문화가 정말 이제 다양해졌고 이제 다문화가 됐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이때 세계화가 되면서 민족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족만의 어떤 자율성도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만을 가지고는 민족 정체성이 유지되는 게 좀 어렵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가정들 되게 많기 때문에 단일 민족만 주장해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나라 민족이 아니다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화에 동참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세계화는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세계화에 동참하면서도 민족의 고유의 본질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뿌리와 민족 문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민족 문화는 민족이 겪어온 생활 경험,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의 어떤 총체죠. 문화라는 게 보통 그렇죠. 우리가 살아온 방식, 또 삶의 어떤 그 방향, 이런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구성원들에게 동질성을 부여하게 되고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럼 43페이지처럼 우리 민족 문화의 정신적인 뿌리는 뭐냐라고 물었을 땐요.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시죠. 홍익인간. 그 다음에 경천애인.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죠. 홍익인간, 빨간 얼굴의 사람이야. 사실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얼굴이 빨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불타는 고구마로 불리기도 하셨고요. 홍익인간이라고 불리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홍익인간 기본적인 건 뭡니까? 단군이 그 조선을 세울 때 기본 사상이죠.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 중요한 건요. 이 홍익인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근본이다. 인본주의다. 그래서 인본주의에 따르면서도 하늘의 어떤 뜻 중요하게 생각했다라는 건데요. 경청회의도 마찬가지죠. 하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때 하늘은 뭔가 그 기독교적인 하늘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그 인간으로서 이제 그 윤리적인 행동을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이 두렵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인간답게 행동했다면 이제 정말 하늘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어떤 그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그 하늘을 공경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때 하늘은 어떤 윤리적 기준으로서의 하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것들. 그게 우리 민족의 어떤 정신적인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문화는요. 후민정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독창적이고요. 주체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훈민정음도요. 사실
중국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닌데 거기에서 훨씬 더 발전된 형태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글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고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를 하셨는데 훈민정음이 문자 대회 나가면 무조건 1등이에요. 왜 그러냐면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창제를 했는지 그 목적을 가지고 한 문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또 사람의 어떤 발음 기관을 우리 말을 지금 다 본떠서 만든 게 훈민정음이거든요. 그런 어떤 특징 때문에 민족 문화적인 특징이 굉장히 독창적이다. 또 주체적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밖에 뭐 거북선, 그 다음 뭐 석굴암 이런 것들도요. 독창적이고 주체적인 문화의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43페이지 4절 세계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족주의 하면 어떤 세계주의랑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민족주의보다 조금 더 심화된 개념, 내 민족만 생각하는 게 바로 자민족 중심주의죠. 그래서 44페이지 2번 자민족 중심주의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가져야 되는 그 생각이 바로 이제 세계주의일 텐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여전히 민족만, 특히 나의 민족만 생각하는 거, 자민족 중심주의에 대해서 봐야 되죠. 자, 44페이지를 먼저 보고 있습니다. 자민족 중심주의의 의미와 특징, 의미는 자기 민족을 중심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보는 관점으로 모든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자기 민족, 그러니까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내 민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나라에 가면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예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혼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걔네가 굉장히 우매하고 더럽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자민족 중심주의죠. 그러니까 자기 문화말을 우수한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자세 특징에 보면 자기 문화를 우월하게 이런 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국수주의라고 하죠. 대표적인 게 또 일본의 우익들이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거부, 소통, 배타주의, 인종차별 이런 걸로 나올 수 있죠. 옛날에 나치즘이나 파시즘도 이러하죠. 그러니까 그 독일의 그 히틀러가 집거나 이제 나치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게르만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유태인들을 집단 학살하고 하죠. 또 그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못살게 군 것도 자민족 중심주의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요 이제 구시대적이고 낡은 인습입니다. 지금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죠.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발달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류가 거의 하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세계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세계화 시절의 세계주의. 자, 세계 정부를 통해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환경 문제와 같은 공동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이 세계주의의 기원이 있는데 바로 스토아 학파. 별표 칠까요? 뒤에도 스토아 학파라는 게 나오는데 이 스토아 학파의 철학적인 근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성이 있어서 평등하고 이성의 법칙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만민평등 사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만민은 평등하다. 근데 누구나 뭘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스토아파는 이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두 동등하다. 그리고 칸트, 너의 행동 준칙이 항상 보편적인 법칙에 따르도록 하라. 라는 어떤 그 도덕 원리 또 제시해서 이제 세계주의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어떤 세계주의를 좀 강조하다 보면 좀 비현실적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너무 세계가 하나되다라고 하니까 좀 다양성이 좀 무너질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주의라는 명하에 결국에는 세계에서 힘 있는 애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해서 그쪽 문화로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세계주의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계화 시대에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세계주의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있다는 거죠. 바로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어떤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화의 시대에 맞게 세계주의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민족주의의 형태는 열린 민족주의와 닫힌 민족주의가 있는데, 열린 민족주의는 뭐냐면 다른 민족의 문화와 삶 양식을 포용하고 관용적인 태도. 관용이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까지도 포용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의 삶도 존중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닫힌 민족주의는 그렇지 않고 배타적인 건데, 세계화 시대는 어때야 돼요? 당연히 다른 민족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열린 민족주의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래서 이게 지금 열린 민족주의는 계속 문제 나올 겁니다. 세계화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지? 열린 민족주의. 그쵸? 뭐 자문화 중심주의. 당연히 이런 건 X죠. 그쵸? 국수주의 이런 것도 X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열린 민족주의를 추구해야 된다. 닫힌 민족주의가 아니라. 그래서 문제는 자주 나오지만 어렵지는 않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과연 한민족의 어떤 공동체에서 이 민족주의를 어떻게 할 건가? 한민족의 공동체, 민족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민족에 대한 애착이 참 많죠. 사실 단일 민족으로 5,000년간을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배타성이 굉장히 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IMF 때를 보면, 선생님 IMF 때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나라가 어렵다고 금을 모아서 나라를 구해내는 민족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그만큼 민족의 아픔과 기쁨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 굉장히 정이 있는 민족이죠. 그런데 어디까지 한민족 공동체를 볼 건가? 지금 4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한민족 공동체 범위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옛날에는 진짜 딱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까지만 봤었는데, 해외에 이주자 참 많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도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북한에서 이탈해서 우리나라에 정착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민족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 중에 하나로 하나원이라는 것도 만들어졌는데, 탈북이라고 안 하고 요즘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지원,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착적인 지원이 안 돼서 굉장히 범죄자로 빠지는 경우도 있었고,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민족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람들을 포용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4번처럼 민족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민족 통합은 일단 세계화하고 생각을 해보면 민족 고유의 특성, 그렇죠? 우리가 민족 고유의 어떤 그 특성과 인류 공통의 보편성을 같이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또 다른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처럼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좀 계속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일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구성원을 위한 방법. 이 새로운 구성원이 누가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또 외국인 이주자들, 그다음에 뭐 북한 이탈 주민, 그다음에 뭐 이제 결혼을 통한 이주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도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까지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한민족 공동체의 역할과 미래상입니다. 여기 별표를 하나 칠까요? 의외로 이 한민족 공동체의 어떤 그 위상하고 통일에 대한 얘기가 여기 글씨가 막 2개로 3개로 나오네요. 이 어떤 그 한민족 공동체와 통일에 대한 얘기가 문제 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선 사실 어렵진 않은데 열린민족주의가 뒤에 가면 기출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민족 공동체의 역할과 통일의 이점에 대해서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통일이 되면요, 일단요, 이산가족들, 분단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산가족들의 고통이 해결되겠죠? 사실 지금 한 50%가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통일이 되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고요, 국가가 성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국가가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국방 예상 있죠? 그러니까 그 북한과의 어떤 사실 지금이 휴전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성장으로 불필요한 국방비, 불필요한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경제나 또 사회적인 약자를 지원하는 데 뭐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전체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 우리가 통일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또 전 세계적으로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요. 우리 한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적으로 더 전파할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상, 거기도 별표 하나 칠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주적인 민족국가, 또 열린 민족주의를 지향해야 되고요.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자유나 민주, 인권, 이런 복지, 이런 가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적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국가와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열린 민족주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열린 민족주의를 가지면서도 한민족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이죠.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에게 아주 좋은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우리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민족의 윤리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3단원을 다 끝냈고요. 다음 4단원, 이상적인 삶과 윤리, 이상적인 삶에 대해서 다음 강좌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